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회사에 자금을 꽉 묶어두면서 몇 년째 발목을 잡던 4천억 원 규모의 그 악성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진짜 매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엄청난 골칫거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룻밤새 글로벌 시황이 막 요동치면서 이 먼지 쌓인 재고 더미가 수천억 원짜리 당첨확정 복권으로 돌변합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2026년 5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240% 폭등한 코스닥 중견 기업 YG-1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을 날카로운 무기로 바꿔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극적인 체질 개선의 메커니즘을 팩트와 수치 중심으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창고의 짐이 황금으로 바뀌는 그 물리적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금속을 깎고 다듬는 현장에서 정확히 뭘 만들어 파는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제품 포트폴리오 말씀이시죠? 네. 1981년에 설립된 YG-1의 매출 절반 이상 약 한 50에서 55% 정도를 차지하는 주력 무기가 바로 엔드밀입니다. 엔드밀이요? 단순히 구멍을 뚫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 쇳덩어리의 표면을 깎아내서 복잡한 입체 형상을 조각하는 핵심 도구죠. 일체형 초경 엔드밀 분야에서 이들은 이미 세계 1위권의 압도적인 생산량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1위권이요? 대단한데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떤 제품들이 채우고 있나요? 여기에 수직으로 정밀하게 구멍을 내는 드릴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또 그 뚫린 구멍 안쪽에 나사산을 파내는 탭이라는 공구가 10에서 15%의 매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이들의 시장 포지셔닝이거든요. 프리미엄 밸류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글로벌 절삭 공고 시장을 보면 막 스웨덴의 샌드빅이나 미국의 캐나메탈 같은 그야말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이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꽉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계 저가 브랜드들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YG-1은 정확히 그 중간의 틈새를 파고들었더라고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품질이나 정밀도는 명품에 육박하는데 가격표를 보면 샌드빅 같은 최상위 브랜드의 한 70에서 80% 수준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명품 브랜드랑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프리미엄 자체 상품, 그러니까 PB 상품을 발견했는데 가격표만 30% 할인되어 붙어있는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가공 공장들 입장에선 이런 프리미엄 밸류 포지션을 잡은 브랜드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윤을 포기하고 싸게 파는 출혈 경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진짜 펀더멘털이 숨어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공장에서 가공하는 금속은 재질도 다르고 두께나 요구하는 정밀도도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쓰이는 공구 규격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맞습니다. 수만 가지로 나뉘죠. 근데 YG-1은 이 방대한 다품종 공구를 완벽하고 균일한 품질로 찍어내는 규모의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구축해냈어요. 와, 수만 개 라인업을 균일하게요?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진짜 힘들겠는데요? 네, 아무리 돈을 막 쏟아부어도 이 수만 개의 라인업을 동일한 품질과 단가로 맞춰서 시장에 진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자들을 막는 가장 거대한 해자인 거죠.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가 내수 시장에만 갇혀 있었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혔을 텐데 숫자를 뜯어보면 완전 글로벌 플레이어더라고요. 네, 매출의 무려 85%에서 89%가 해외에서 발생하니까 극단적인 수출 주도형 규조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 29개 안팎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특정 대기업 하나가 비침을 하면 벤더사가 같이 몸살을 앓는 그런 뻔한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방위산업부터 전기차, 반도체 장비, 조선, 일반 기계까지 전방 산업이 아주 거미줄처럼 다각화되어 있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글로벌 영토 곳곳에는 이미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나사산을 내는 탑 분야만 보더라도 일본의 OSG가 오랜 시간 글로벌 1위이자 숙적으로 군림해 왔거든요. OSG, 그럼 거기서 어떻게 점유율을 뺏어온 건가요?
과거에는 OSG가 꽉 쥐고 있던 범용 시장을 특유의 가성비로 뺏어왔고요. 이제는 고마진의 프리미엄 탭 시장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 국내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국내로 눈을 돌리면 인서트 강자인 코오로이와 아주 대칭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본진을 위협하고 있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롤모델이자 절대 강자, 샌드빅의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추격하는 형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로 다각화해 두었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매크로 불황이 와서 제조업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면 이 소모품들도 결국 안 팔리고 창고에 쌓이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겉보기엔 그럴 것 같지만 실제 공장 바닥에서 절삭공구가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삭공구는 한 번 사두면 10년 쓰는 설비가 아니잖아요. 아, 그 극한의 마찰열을 견뎌라 하니까 소모가 빠르겠네요. 네, 짧게는 단 몇 시간 만에 마모되어 버리는 극한의 소모품이죠. 그래서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100%에서 30%로 뚝 떨어지더라도 기계가 단 한 대라도 돌아가는 한 공구는 쉴 새 없이 마모되고 반복 구매가 일어납니다. 아하, 거기서 타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공장을 돌리는 엔지니어 입장을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초정밀 가공 라인에서는 한번 특정 브랜드 공구 규격에 맞춰서 CNC 선반의 가공 속도나 각도 데이터를 전부 세팅해두거든요. 그럼 불황이 와서 원가를 조금 아끼겠다고 익숙하지 않은 타 브랜드로 공구를 덥석 바꾸기가 부담스럽겠네요. 엄청난 리스크죠. 잘못 바꿨다가 수천만 원짜리 티타늄 부품의 불량이라도 나면 그 손실이 훨씬 크니까요. 와, 그 강력한 락인 효과 덕분에 한 번 뚫어놓은 거래처는 불황에도 끈질기게 매출을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YG1은 그 방패를 쥐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장으로 무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의 일체형 라운드 툴 시장을 넘어서는 건가요? 네, 글로벌 거인들이 진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과점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인덱서블 인서트라고 불리는 교체형 팁 시장입니다. 아, 교체형 팁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면도기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기존에 자라던 일체형 공구가 일회용 면도기라면 인서트는 면도기 되는 그대로 두고 마모된 날만 쏙쏙 교체해서 쓰는 방식이죠. 아, 교체가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니까 대형 가공일수록 이 인서트를 많이 쓰겠네요. YG1이 그 면도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판이 완전히 새로 열렸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우주항공용 난삭제, 그러니까 가공하기 극도로 까다로운 티타늄 같은 소재를 깎아내는 타이타녹스 같은 특수 하이엔드 공구 라인업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와, 이제는 단순히 우리 부품 싸고 좋으니 써보세요 수준이 아니네요. 네, 고백사 공장 전체의 가공 효율을 높여주는 토탈 툴링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체질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생산 인프라는 갖춰져 있나요? 당연하죠. 투자 숫자에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미 연간 9,100만 개 수준의 라운드 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올해 2026년 1분기에만 14억 원을 설비에 추가로 투입했어요. 아, 인천 서운공장 이동 증축권인가요? 네, 핵심 생산 기지를 증축하면서 글로벌 수요 팽창에 대비한 생산 카파를 묵묵히 늘려온 거죠. 그리고 그간 갈고 닦은 이 무기들이 2020년 원자재 시장의 거대한 파도와 충돌하면서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미친 숫자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1분기의 재무제표에 아주 믿기 힘든 수치를 새겨 넣었죠. 자, 그 파도의 결과를 숫자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2,078억 원, 작년 동기 대비 46.7%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388억 원으로 무려 327%가 폭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점프죠. 원래 YG1은 원자재 비용과 고정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6에서 8%대를 맴돌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에 단숨에 18.69%라는 경이로운 이익률을 찍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위리 샌드빅이나 보여주던 마진율 아닌가요? 맞습니다. 1분기에 번 순이익 257억 원만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번 연간 순이익을 넘어섰으니까요. 자, 마진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2배 이상 뛴 데에는 핵심 모멘텀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원재료 가격 폭등이죠. 네.
초경 절삭 공구의 뼈대가 되는 핵심 원재료가 텅스텐인데요. 킬로그램당 50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던 텅스텐 가격이 무려 300달러 이상으로 6배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6배요? 그럼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두 번째 모멘텀인 인벤토리 레버리지가 여기서 터지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창고에 먼지 쌓인 채 골칫거리였던 4천억 원어치 그 재고 말입니다. 이게 텅스텐 가격이 50달러이던 시절에 싼 값으로 만들어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시황이 폭등하니까 공급 판매 단가도 덩달아 인상된 겁니다. 50달러 원가가 들어간 재고를 꺼내서 300달러 원가가 반영된 비싼 가격표를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이 텅스텐 시황이 터지면서 갑자기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확정복권으로 변한 거잖아요. 운이 정말 좋았네요. 네, 시황에 도와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다. 세 번째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생산 공정을 스마트 팩토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거든요. 400억이나요? 그 스마트 팩토리가 구체적으로 생산성에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기계에 매달려서 온도나 마모도를 체크했어야 했는데 센서와 무인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생산 능력이 단숨에 25에서 30% 뛰어올랐어요. 와,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랐네요. 불량률은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초정밀 코팅 공정에서 기계가 스스로 오차를 잡아내니까 과거 1%대이던 전사 불량률이 사실상 0%대 초정밀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진짜요? 0%대요? 야간에도 사람 없이 공장이 돌아가면 인건비 상승도 막고 불량으로 버려지는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밑빠진 독을 완벽하게 막아두니까 원자재 폭등으로 불어난 매출이 중간에 새지 않고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쏟아져 내린 거죠. 이게 바로 구조적 퀀텀 점프입니다. 거기에 방산과 항공기 부품 수요가 폭발하는 미국 법인 실적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군요. 네, 타이밍과 준비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결과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밸류에이션 점검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네, 중요하죠. 글로벌 최상위 수준인 18%대 이익률을 냈고 체질까지 혁신했다면 주가도 올해만 240% 올랐으니까 엄청 고평가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5월 15일 현재 시가총액이 한 6,557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26년 선행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해보면 고작 6.3배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동종 업계 피어 그룹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극단적인 디스카운트 상태인지 확 와닿습니다. 숙적인 일본의 OSG나 롤모델인 샌드빅은 어떤가요? 시장에서 OSG는 PER 18.3배를 적용받고 있고요. 프리미엄의 상징인 샌드빅은 31.5배의 밸류에이션을 누리고 있습니다. 와, 기술력과 이익률은 샌드빅 특미까지 갔는데 평가는 5분의 1 수준인 거네요. 네, 게다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역시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죠. 더 재미있는 건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던 골칫거리들도 다 치워졌다는 거예요. 오버행 리스크도 소멸됐죠. 네, 그동안 상환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RCPS 362만 주가 언제 주식으로 쏟아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2월에 전량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면서 본사 기준 희석 물량이 완벽히 제로가 됐습니다. 와, 폭탄 해체 완료네요. 그럼 지배구조나 승계 쪽은 좀 어떤가요? 송욱은 회장과 장남 송시안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가 안착했고요. 주식회사 휴택을 통해서 아주 안정적인 승계 구도도 확립했습니다. 1분기에 보니까 이노자드, JPL 같은 회사들을 편입하는 등 M&A 행보도 엄청 공격적이더라고요. 네, 사업 확장 의지가 뚜렷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배당도 잘 주나요? 2006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결산 배당을 해왔어요. 순이익의 20에서 4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익률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죠. 오버행 폭탄 사라졌죠. 순이익 폭증해서 올해 주당 배당금도 역대급일 텐데 왜 시장은 이 기업의 고작 PER 6배라는 가혹한 딱지를 붙여둔 거죠? 아주 날카로우신 질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거운 펀더멘탈의 함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려한 실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들을 아주 냉정하게 분해해봐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바로 숨막히는 부채와 이자 비용입니다. 부채요?
비율이 어느 정도길래요? 투자를 워낙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26년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무려 180.68%까지 치솟았습니다. 총 차입 부채가 6,878억 원이나 되고요. 이 중 단기 차입금이 3,999억 원입니다. 빚이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그럼 이자 비용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1분기 3달 동안에만 무려 68.8억 원의 이자 비용이 빠져나갔어요. 와, 벌어들인 돈이 온전히 내 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이야 텅스텐 시황 터져서 번 돈으로 이자를 덮고도 남지만 근본적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빚부터 갚는 디레버리징이 시급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안 줄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아까 환호했던 그 텅스텐 시황이라는 것도 양날의 검이네요. 지금은 옛날에 싸게 만든 저가 재고 덕에 떼돈을 벌지만 이 재고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재고가 다 소진된 이후에도 텅스텐 가격이 계속 비싸다면 그때부터는 비싼 원재료를 사와야 하니까 엄청난 원가 압박에 시달리겠죠. 반대로 시황이 갑자기 폭락하면요. 그게 더 무섭죠. 창고에 있는 4,700억 원 규모의 재고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거대한 평가 손실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극도의 극도의 민감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인서트 부분도 가동률이 아직 낮다고 들었는데요. 네, 1분기 가동률이 34.03%에 불과해요. 기계 10대 중 6대는 서 있다는 뜻인데 이건 결국 보수적인 하이엔드 고객사들을 아직 온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고 고정비 부담의 뇌관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비중 85% 기업이니까 환율 리스크도 무시 못하겠네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손도 엄청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전환 우선주 오버행은 해소됐지만 워런 버핏의 IMC 그룹이 보유한 14.52% 지분은 훗날 장기적인 구조적 오버행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모멘텀에 취하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추적해야겠군요. 매 분기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좋아지는지, 현금 흐름으로 빚을 갚아서 이자를 줄여나가는지 팩트체크가 필수겠습니다. 네, 이 톱니바퀴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추적해야만 이 저평가의 함정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글로벌 제조업의 아주 깊은 근간에서 묵묵히 쇳덩이를 깎던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어떻게 토탈 툴링 파트너로 진화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근데 여기서 시각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아주 묵직한 화두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 공구들을 만드는 핵심 원재료인 텅스텐의 글로벌 공급망은 현재 특정 국가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고 있잖아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얽혀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주항공 시대의 난삭제 가공 데이터를 쥐고 글로벌 하이엔드 공장의 컨설팅까지 도맡는 한국의 중견기업이 갖게 될 위치 말입니다. 네. 이런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한국 전통 제조업 장비 기업들에게 씌워진 만성적 저평가, 그러니까 이 PER 6배의 늪이라는 한계를 과연 어디까지 깨부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네, 단순한 주가 폭등 스토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수치와 팩트를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그 판도의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